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코스피 7천의 착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한국 증시 즉 종가 기준으로 지금 6,869.83입니다. 코스피가 7천까지 잠깐 올랐다가 오전에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코스피가 7천, 9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통해서 한국 증시가 좋은 거 아니냐, 좋아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착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도대체 좋아지는 상황일까, 아니면 역시나 안 좋아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국장은 도망쳐야 된다, 국장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당연히 분노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객관적인 수치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적으로 살펴봐야 될 건 실적이나 지배구조, 주주 환원, 그리고 변동성 데이터로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건 핵심 질문으로 한국 증시, 이 증시의 우상향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믿고 장기 투자를 해도 되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의 얘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생각부터 해보면 당연히 분노할 만합니다. 한국 증시 보면은 특히나 한국 증시를 뭐 10년, 2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걸 보면서 당연히 분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단을 해보도록 해보면 매출이 그러면 안 좋아서 한국 주식이 싼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핵심은 매출보다 자본 배분과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 자본을 어떻게 배분하고 한국 투자자들한테 또는 외국 투자자들한테, 기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은 돈을 못 벌어서 싸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 높은 성장에도, 경제 성장에도 주주 수익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뒤처지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를 봐보면 실적과 구조, 신뢰, 이 세 개가 다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돈을 번다. 이거는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고, 자본을 잘 배분한다. 그 다음으로 자본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이게 ROIC보다 WACC가 좀 더 낮은 거. 그래서 성장 투자와 현금 쌓기, 이거를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주주에게 잘 도착한다. 배당과 소각, 그리고 권리 보호를 잘 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배분과 주주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이 할인율을 키운 핵심은 이익이 없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이익이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좋은데도 싼 기업이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으면서 싸다? 좋, 좋다와 싸다가 약간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평가를 전부 저성장 탓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개 기업이 OECD가 찾은 한국의 저PB, 그리고 강한 펀더멘탈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홍콩에는 108개 기업, 그리고 일본엔 78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싸니까 나쁜 회사다? 이것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강한 저PB 기업과 한국 시장의 중앙값을 비교를 해보면 ROE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저PB가 6%, 그리고 시장의 중앙값은 3% 미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은 강한 저PB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시장 중앙값은 22%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결론을 지어보면 싸지만 돈을 벌고 있고, 근데 싸지만 돌려주는 기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돌려주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 투자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겠고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부터 살펴보면은 이게 낮은 신뢰의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는 이익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그리고 현금의 사용처, 그리고 소수 주주 권리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리스크 경로를 살펴보면은 지배력이 집중되고 있고, 뭐 CEO나 대표들한테 집중되고 있겠죠. 그리고 계열사와 내부 거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수 주주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수익률은 높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지배구조 지표를 비교를 해보면 MSCI 코리아 이사회의 독립성이 68.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는 5.3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2025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선 대응을 하고 있을까 살펴보면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서 처음으로 제도가 주주의 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더욱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무조건 과거형으로 욕하면 놓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변화부터 살펴보면은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용 자산에서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로 규칙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 달에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됐고 2026년 1월에는 고배당 세제 연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자사주 소각 원칙이 어, 발령됐고요. 그리고 2026년도 지금서부터는 공시와 독립이사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코스피 지배구조 공시가 확대되고 독립이사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착시부터 보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게 시장 전체의 재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가 보는 한국 대형 중형주 지수는 두 종목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에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리고 나머지 삼성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두 기업의 합계가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의 62.83%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수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사실상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사실상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ECD가 또 경고한 게 있는데 한국은 밸류업 이후에 지수 성과가 강해졌지만 기업의 중앙가 PB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성과를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 잘못한 거 없어요. 나머지 기업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이 이 소수 대형주에 집중됐다.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르면 내 종목도 오른다는 위험한 시장 구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6년도에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폭등이 많았다는 사실은 좋은 시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국 시장이 지금 2026년도에 폭등이 너무 많았어요. 변동성이 복리의 적이기 때문이죠. 왜냐?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를 한국에서는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26년도 이 반도체, AI 반도체가 한창 지금 AI 반도체로 한국이 벌고 있은 이때 법칙이 다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5월달 7,300포인트, 6월 22일 날 9,000포인트 찍었습니다. 엄청나죠? 미친 듯이 한 달 만에 6,000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8월 18일 7,000까지 잠깐 올라왔다가 869대로 다시 약간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3%나 하락했어요. 불과 1개월 동안. 그리고 하루 만에 17%가 상승했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일간 수익률 변동성은 3.6%지만 한 달 만에 지금 33%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안전하게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한국 주식을 우상향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수 목표가 아니라 아래 5가지 구조가 개선돼야 됩니다. 첫 번째, 돈을 쌓는 회사가 아니라 자본 비용 이상으로 굴리는 회사가 필요해요. 그것도 삼성과 하이닉스 말고 다른 회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현금의 소유권, 배당과 매입, 소각이 일관된 정책으로 반복되는 기업들. 뭐 이번 달에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다음 달에 배당 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가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배당과 소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업들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 소수 주주 권리가 필요합니다. 물적 분할, 합병, 내부 거래에서 일반 주주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막 물적 분할 이런 분할, 합병 이런 단어만 봐도 사실상 한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막 빼기 시작해요. 외국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지배구조에 대해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이사회, 그리고 투명 공시, 경영진 인센티브를 정렬해야 돼요. 다섯 번째, 시장 접근성.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많죠. 레버리지 관련된 거. 공매도, 특히나 공매도, 그리고 FX, 결제, 기관 투자 환경이 글로벌 표준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 투자 환경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2026년도에 신혼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나마 괜찮은 거, 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상법과 자사주, 그리고 공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업 행동과 선진 시장 접근.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되려다 약간 말았어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장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두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영향이 너무 과도해요. 이걸 말고도 다른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국장을 사지 말고, 즉, 코스피를 집중해서 사지 말고, 주주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진짜 이걸 행동하는 회사를 고르자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시장을 욕하기보다 회사의 현금 흐름과 자본 배분을 점수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점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장에 대해서입니다.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 FCF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냐, 0.1점, 2점으로 매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자본 효율, ROIC가 WACC를 꾸준히 상회하는지. 세 번째, 환원, 배당, 매입 정책이 예측 가능하냐. 네 번째, 소각입니다. 매입한 자사주를 실제 소각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지배 구조입니다. 합병과 내부 거래, 그리고 분할이 주주 친화적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석에 대해서입니다. CB, BW, 유중, 이 스톡 옵션 희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이거 잘 되고 있는 기업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9점 이상이면, 이거에 대해서 총 9점 이상이면 한국 할인보다 회사의 개선 속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뀌는 기업도 있어요. 물론 특정 몇몇 대형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연 9.8조 원 정규 배당, 이거를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잉여현금으로 50%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현대모터, 현대자동차죠. TSR 35%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최대 4조 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KB증권, 2025년 TSR 52.4%. 그래서 2026년도에 1차 환원 재원 2.82조 원 정도, 이 정도를 약속을 했고요. 물론 약속한 거가 실제 행동한 건 다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업밖에 없다라는 게 아직 실망하는 부분이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 주주 환원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닉스가 물론 지금 매출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주주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기업이냐?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국장은 쓰레기다 이렇게 욕을 하기보다 오랫동안 신뢰 비용이 굉장히 비싼 기업이었어요. 비싼 시장이었고요. 비싼 기업이 신뢰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은 그 구조가 진짜 바뀌는지 시험하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가도 빵빵 뛰었고요. 물론 거의 반타작 이상으로 하락하는 느낌도 보였지만. 그래서 할인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낮은 환원, 소요 집중, 시장 접근성, 지배구조 리스크는 실제 할인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변화도 진짜 있다라는 거. 물론 부족합니다. 아직도 한국 시장은 많이 변화해야 돼요. 세 번째, 지수보다 현금의 소유권을 보자는 거죠. 성장과 ROIC, 환원을 잘 하는지, 소수 주주에 대해서, 즉, 개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 대해서도 보호가 동시에 좋아지는 기업만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가 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결론은 나는 코스피 숫자보다 회사가 번 돈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볼 것이다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럴 거예요. 코스피에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할 것이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 하이닉스 장기 투자 이렇게 저는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저는 한국 시장에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할 거라면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한국 시장에 기대하는 점과 앞으로 볼 점은 회사가 번 돈이 이번에 하이닉스도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면 한국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코스피가 9천이 되든 12,000이 되든 그건 다 허상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미국 빅테크에 의해서 뭐 젠슨왕이 잠깐 한국 방문해서 빵 뜨는 거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네. 이 환원 정책, 소유 집중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 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잘 하는지, 그리고 환원을 잘 하는지, 소수 주주에 대해서 보호 정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돼야지 한국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국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에 대해서는 사실 꾸준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국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를 지금은 아직은 할 생각 없어요. 네. 그럼에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국장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에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국 시장을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다른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생각의 다음 장을 펼쳐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시간, 또 유용한 주제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의 다음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